안녕하세요. 감염병 시대 우리 아이 일상 지키기의 진행을 맡은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선희입니다. 과거 사스와 메르스에 이어서 최근 코로나19까지 감염병의 위험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은 더욱 그러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 역시 마찬가지이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 분야의 그 전문가들과 함께 감염병의 정의는 물론 심리적 방역이 필요한 감염병 재난 스트레스는 무엇인가, 그리고 영유아 발달에 따른 감염병 재난 스트레스 관리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김양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수김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우선 감염병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과연 감염병이란 무엇인지 김양준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염병은 쉽게 말해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미생물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 몸에 침투해가지고 열이라든지 기침,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모든 병을 말하는데요. 주로 이제 공기나 그리고 사람들이 악수한다든지 신체 접촉, 그리고 물이나 수열, 음식 등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 혹은 사람과 동물 사이에 특정한 병원체가 옮겨져서 어떤 병이 퍼지는 것이 바로 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염병과 비슷한 말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둘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전염병은 주로 이제 퍼진다는 개념에 조금 더 집중돼 있어서 어찌 보면 기생충 질환처럼 사람 대 사람으로 옮기지 않는 그러한 질병은 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개념의 감염병이라는 말을 공식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감염병은 예방이 최선의 치료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방 관리가 중요한데요.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영유아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의 영유아는 감염병 예방 교육을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그만큼 감염병이 영유아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어른과 달리 영유아는 면역 체계의 발달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감염병 증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낫는다고 해도 후유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요. 감염병 증상 자체로 합병증이라든지 드물긴 하지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성인에 견뎌서 큰 편입니다. 네, 그럼 보통 몇 살쯤 되어야지만 면역 체계가 갖춰지는지요? 네, 5살 이후는 되어야 면역 체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데요. 생후 막 태어나면 엄마에게서부터 받은 면역 물질들이 많이 몸속에 있어서 5, 6개월 때까지는 면역력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6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부터 학교 가기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5살까지가 영유아 시기에 가장 면역력이 약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생후 5개월부터 5살까지라고 하면은 사실 그 사이 아이들은 뭐든지 입에 넣는 이제 구강기를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심심할 때도 막 손가락을 입에 넣고 그러는데요. 하필 그 시기가 면역력이 가장 약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유아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염된 손가락이나 장난감 등을 습관적으로 입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감염병에 더욱 쉽게 걸리고 더욱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감염병에 대한 인지 능력이 부족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 행동을 스스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감염병에 걸려도 어디가 아프다, 어떻게 아프다 이런 것들을 말을 잘 못하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즉 위중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유아기의 감염병 예방 교육은 영유아 발달 특성에 맞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생활 속 실천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선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방접종을 권장 기준대로 받아야 하고요. 이와 함께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로 면역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합니다.
네,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여러 번 강조해도 모자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가 궁금한데요. 네, 영유아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손 씻기, 구강위생, 기침 예절,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 등이 감염병 예방에 매우 중요한 예방 수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 수칙이 일상생활에서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어린이들 수준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합니다. 네, 혹시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요, 이렇게 감염병에 걸린 아이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요? 먼저 법정 감염병 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병도 관할 보건소에 일단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이들의 경우 함께 생활하면서 접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떠한 감염병이라도 급속히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유의합니다. 이 때문에 감염병에 걸렸을 때는 즉시 병원 진료를 받게끔 하고 완치 뒤에 의사의 판단하에 등원하도록 해야 하고요. 또 감염병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다른 아이들 및 보육 교사들과도 분리해서 보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무엇보다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겠네요. 이번엔 영유아 교사와 부모님들이 감염병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요즘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얘기인데요. 예방접종의 부작용에 대한 공포가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고 난 뒤에 자폐장애가 나타난다거나 또는 갑작스런 사망이 있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듣고 예방접종을 우리 아이에게 꼭 맞춰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요. 사실 예방접종 뒤에 자폐장애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긴 하지만 연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논문 자체가 철회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연구라고 할 수 있고요. 사망 가능성 역시 극히 드물게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영유아의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위생 방역만큼 중요한 심리적 방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등장한 신조어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블루입니다. 코로나19와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실제로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급작스러운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불안과 두려움 등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를 감염병 재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염병 재난 스트레스는 과연 무엇인지 조숙인 육아정책연구소 박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염병 재난 스트레스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감염병 재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재난은 쉽게 감염병으로 인해 재난을 겪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연재해, 항공사고, 철도, 지하철 사고, 테러 등이 대표적인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난의 원인이 되는 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인 경우에 감염병 재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염병 재난 스트레스는 감염병으로 인해 달라진 일상, 달라진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코로나19가 그동안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던 그런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위험 정도와 상관없이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코로나 블루의 경우 스트레스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감염병 재난 스트레스는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심리적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감염병 재난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일반적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없을 때 스트레스가 되는데요. 코로나19 역시 기약이 없고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점들이 모여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에 대응할 백신이나 치료제 등 해결 수단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요. 거짓 정보가 퍼져서 혼란스러운 상황 역시 감염병 재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일상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됐을 때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감염병 재난 스트레스 반응은 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크게 신체적 반응, 행동적 반응, 그리고 사회 정서적 반응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 반응은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불량, 구토, 피로, 두통, 수면장애, 호흡곤란, 변비, 근육통 등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행동적 반응은 외상적 문제나 재난에 대처하려는 시도를 반영하는데요. 식사량의 감소나 증가와 같은 식습관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재난 관련 정보에 집착하거나 반대로 아예 회피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지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집중력 저하와 건망증 그리고 감염병과 관련된 생각을 떨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네, 대인관계가 변하는 케이스도 있죠. 그래서 은둔 고립 생활을 한다거나 대인적인 의존성과 통제 욕구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어서 감염병 재난 스트레스가 사회 정서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함께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불안이나 혐오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심리적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영유아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는 등 달라진 환경에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요.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짜증을 내거나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에는 양육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소진감을 시작으로 절망감이나 심하면 분노까지 느낄 수 있고요. 여기에 아이의 학습 지연에 대한 걱정이 불안감으로 또 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유행하는 말 중에 돌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혹시 김영준 교수님 그 말 뜻을 아십니까? 아니요, 지금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그 돌아서면 밥하고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지 않으니까 아이들 삼시세끼를 다 챙겨줘야 되고 또 돌봐줘야 되고 학습 지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머님들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아버님들도 같이 좀 도와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그 엄마 아빠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교사들도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일까요? 교사들의 경우에 달라진 학습 환경 그리고 달라진 학습 내용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재난 스트레스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과잉 걱정이나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괴로움, 그리고 증가된 행정 업무로 인한 소진감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영유아에 집중해서 감염병 재난 스트레스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영유아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부모님과 교사가 아이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우선 아이들이 감염병 재난 상황을 어떻게 알고 이해하는지가 무척 궁금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의 반응을 보고서 재난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감염병 자체보다도 부모님의 반응에 더 큰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거나 불안해하면 자녀들도 같은 정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감염병에 대한 무서움보다도 부모님의 비난, 강압적이고 처벌적인 양육 행동, 그리고 정서적 방임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네, 아이들이 모를 것 같지만은 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거를 아이들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할까 봐 중요한 일들을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엄마가 알면 혼날 거야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말하지 않는다면은 감염병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에 아이들이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유아기는 언어 발달이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말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감염병 재난 스트레스를 표현하기 때문에 아이의 행동 변화를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 변화가 나타날까요? 네. 먼저 비언어적인 표현으로는 식습관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먹거나 더 적게 먹기도 하고요. 또 야뇨증, 그다음에 악몽, 그리고 어두움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기짓과 같은 퇴행 행동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짜증이 많이 늘어나거나 공격성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기도 해요. 그래서 또래 관계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영유아들은 놀이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죠. 충격으로 외상이 발생한 경우에 신경질적이고 파괴적인 놀이를 하고요. 죽음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강박적인 놀이는 아이의 심한 내적 갈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강박적이고 파괴적인 놀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강제로 개입하거나
중단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직접 겪은 일이 아니더라도 미디어를 보고서 감정을 이입하여서 불안이나 공포 등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는 어떤 미디어들의 노출을 되도록이면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돌이 채 되지 않는 영화들도 타인에 대한 감정 이입과 공감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직접 말해주지 않아도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 그리고 달라진 주변 환경을 통해서 감염병에 대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아이들이 과도한 공포심을 갖지 않도록 부모님과 교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어른과 마찬가지로 아이도 일상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매일 가던 어린이집에 가지도 못하게 되고 또 친구들, 선생님들을 만나지 못하게 돼서 아이들도 상당히 불안감에 휩쓸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반복적이고 일관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등원을 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익숙한 환경을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안 간다고 늦잠 자지 말고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밥을 먹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다닐 때와 비슷한 생활 패턴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은요,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그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질병, 죽음, 격리, 이런 감염병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신의 탓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기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감염병 때문에 부모님과 격리해야 되는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이럴 때 아이는 자신이 미워서 엄마가 떠났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감염병의 원인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이가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감염병을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감염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 꼭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번엔 감염병 재난에 대해서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염병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어른이 마음을 먼저 진정시키고 침착한 태도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감염병에 대해 느끼는 정서를 인정하고 충분히 표현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린 아이들은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주면서 지금 느끼는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조금 있으면 무섭지 않을 거야와 같이 성급하게 위로를 하거나 그냥 종결 지어버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영유아에게 감염병 재난을 설명하는 세 번째 요령은 아이들이 감염병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무조건 가르치거나 일방적으로 설명하려 하지 말고 아이가 무엇을 먼저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요. 그럴 때 어린 아이들에게 감염병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이렇게 질문을 먼저 던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차분히 들으면서 혹시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지는 않은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쉬운 언어로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과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감염병과 관련된 용어들은 다 좀 어려운 편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서 쉬운 언어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세균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면 당분간 친구들을 만나면 안 돼 라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는 것이 좋아요. 아이들이 자주 들어본 단어여도 의미를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예시, 그다음 방법,
등을 이야기하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전하려면 사람들과 두 팔 벌린 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와 같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줄 때 아이들의 불안감은 줄어듭니다. 우리가 마스크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손 씻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손 씻기 같은 것도 요령을 말로써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에 대한 아이들의 질문을 무시하지 말고 오해가 있으면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은 코로나19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그럴 때 엄마나 아빠가 뭐 그런 걸 묻니? 하고서 막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것들 물어본 것 같은 반응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질문에 대해서 나무라지 말고 질문을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가끔 아이가 어려운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른들도 다 모를 수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거나 추측해서 답하지 마시고요. 나도 궁금한데 우리 같이 알아볼까? 이렇게 아이와 함께 알아가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이가 주변 어른들이나 아이들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바로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감염병으로 인해 부모님과 아이가 분리되어야 할 때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이에게 부모의 상황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애착 대상자이기 때문에 갑자기 애착 대상자와 떨어져 지내야 된다 하면은 굉장히 당황하고 이게 자체가 충격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왜 우리가 떨어져 지내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이가 어리다고 해서 설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해서 버리고 갔거나 떠났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엄마 아빠와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가능하다면 규칙적으로 전화나 영상통화 등을 통해서 부모님과 연락할 수 있도록 주변 어른들이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감염병의 정의부터 영유아에게 감염병 재난을 어떻게 설명해줘야 하는지 다양한 요령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감염병 시대 우리 아이 일상 지키기 2부에서는 영유아와 부모님 그리고 교사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감염병 예방 활동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